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죠. 열대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도 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을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정책 전문가이신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구입니다. 예. 정말 기록적인 폭염입니다. 1994년 이후로 24년 만이라고 해요? 예. 1994년에는 정말 이 폭염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사망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랑 비교할 수 있을 정도 지금 그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특히 폭염의 취약 계층이라 할까요? 노년층, 또 어린이들, 굉장히 힘들 텐데, 가축들도 지금 엄청나게 폐사하고 있다 그래요. 예. 앞으로 그런데 비가 올 어떤 예보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 폭염이 더 계속해서 갈 것 같습니다. 최소 2주 이상 된다고 지금 기상청이 예보하고 있더라고요. 2주 이상으로. 예. 그런데 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 환자는 보통 어떤 분들이 이렇게 폭염으로 목숨을 잃죠? 예, 온열 질환이라는 게 이제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햇살에 노출되면 피부가 빨갛게 되는 이런 것도 열 발진을 하는데요. 가장 가벼운 건데 그다음에 손목과 발목이 붓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식을 잃게 된 열실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열경련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심한 거는 이제 땀을 많이 흘리면서 얼굴이 청백해지고 힘이 없어진 열탈진이 있고 그때부터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이제 열사병입니다. 그래서 코어 템퍼레처를 하죠. 심부 체온이 인간은 36.5도에서 사실은 1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는 허용이 안 되는데 이 심부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대사가 멈춰버리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신진대사 활동이 엔자임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데 항온동물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정지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예방 방법이 있습니까? 방금 이야기 드렸던 대로 주로 열과 관련된 온열 질환의 그 위험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부 체온을 높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탈수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물을 정기적으로 먹어준다든지, 또 수분이 너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준다든지, 또 긴팔 옷을 오히려 입어가지고 태양을 차단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체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열사병 이런 게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말씀하셨잖아요. 예. 응급처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단 체온을 낮춰주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물을 먹인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위험하거든요. 흡인이라 해갖고 기도로 넘어가 버리면 또 그거로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체온을 낮추는 것부터 하고, 또 사실은 병원에 가면 수액을 꼽아버리면 바로 이게 좋아지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봐가지고 응급 이송을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고요. 예. 그 이전 단계라면 사실은 현장에서 그늘에 시원하게 좀 만들어주고 체온 낮춰주는 이런 몇 가지 조치만 해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폭염에 걱정되는 분들이 건설 노동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야외에서 중노동을 해야 되는데 날씨 덥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차가운 수건이라도 갖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건설 노동자도 문제고요. 또 농사 짓는 분들 중에서 하우스에서 작업하는 분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예를 들면 12시부터 한 5시까지가 체온 외부의 온도가 제일 높아가지고 예. 체온도 따라서 높아진 시기인데, 그 시기에 고열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수건뿐만 아니고 또 요즘은 아이스팩 같은 것을 쿨을 하는 조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체온을 높이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고열 작업에 있을 때 오래 있지 않고 중간에 자꾸 자주 쉬어주고,
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고 또 탈수가 되지 않도록 수분뿐만 아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금도 같이 먹어주는 그런 조치들을 해야지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게 악화되지 않도록 방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 온열 질환과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반대로 냉방병도 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게 바로 이 온열 관련된 질환에서 느끼는데 누구는 더워서 죽고 누구는 추워서 죽고 이런 식인데요. 뭐 실제로 너무 자기가 원하는 냉방을 해가지고 추워서 냉방병이 걸리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버스 기사님들 이런 분들 냉방을 뒤에까지 시원하게 하려면 앞에가 굉장히 세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고 해서 또 뭐 은행에서 바로 이 에어컨 밑에서 작업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체온이 너무 낮아지고 외겨의 차이가 커져버리면 또 냉방병이 걸리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냉방병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일반적인 감기 증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여름 감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또 온 전신이 근육통이 나고 심지어는 기침이나 이런 호흡기 증세가 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팟빵 앱으로 우리 엄마 카페 한다님 에어컨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발명한 캐리어한테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올라오고 하던데 방금 위원장님 이 더위에도 양극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불린다고 하던데 그분들을 예. 에너지 빈곤층은 어떤 사람들을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에너지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영국에서 나온 건데요. 예. 전체 생활비의 한 10% 정도 이상을 에너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하게 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더 문제인데요. 겨울철 거실 실내 온도를 21도씨, 실외 온도를 18도씨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에너지 구매 비용이 전체 소득의 10%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0%를 넘었으면 에너지 빈곤층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이제 사실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비용 문제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계층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면 겨울에 또 난방할 게 없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그래서 연탄 사랑의 연탄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반대로 이 사회적 약자들 그러니까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 또 혼자 있는 어르신들은 에어컨 자체를 구매할 능력도 안 되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못 켜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지칭한다는 거죠. 예. 실제로 에너지 시민연대라는 데서 이제 2015년도에 여름철 빈곤층 에너지 주거 환경 실태 조사 이런 걸 해봤더니 조사 대상자들 중에 한 60%가 이 폭염으로 인한 대표적인 온열 질환인 어지럼증 이런 걸 호소했고요. 또 41%는 두통이 있고 또 14%는 호흡 곤란까지 왔는데 이분들 중에서 한 300명 중에서 10명 정도는 이 선풍기조차 없더라는 거죠. 아, 선풍기도. 예. 그리고 있어도 사실은 전기료 체납 때문에 선풍기를 단전돼 가지고 켤 수가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는 난방도 문제지만은 냉방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상구 위원장을 초대한 건데요. 정부가 에너지 취약 기구를 정해서 난방은 어느 정도 지원도 하고 보장도 한다고 그래요. 예. 근데 냉방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법적으로 도울 방법이 없다. 예. 그렇죠? 예.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냉방 관련 정책은 지금까지 없었을까? 사실은 지구 온난화가 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과의 사과 재배의 북방 한계선이 이제 강원도를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동해안에 이제 한류 어종이 더 이상 오지 않고 난류 어종으로 바뀐 지도 꽤 오래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름이 이제 점점 길어지고 봄, 가을이 짧아지고 이런 상황인데 정부 정책이 여기 못 따라갔던 거죠. 특히나 이것 또한 적폐청산의 대상 중에 하나일 건데 정부가 그동안 이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에 별로는 아니고 거의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그 사이에 온열 질환자들은 점점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장 취약계층들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겠네요? 예, 독거노인도 있고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 중에서도 아동이 있는지 또 독거노인이나 노인이 계신 집 또 장애인이 계신 곳
이런 데는 그 난방도 문제지만은 냉방도 같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동반 질환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아동 같은 경우에는 고열 상황에서 오래 못 견디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애가 사망해서 발견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어른들은 체액의 그 분량이 꽤 되니까 외부 온도가 좀 높아도 신부 체온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어린이들은 그 어른보다 훨씬 짧게 한두 시간만 그 고열 환경이 지속돼도 사망이 이르러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고 또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은 동반 질환이 많지 않습니까? 예.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고열 상황이 되면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러면은 대책을 보통 이분들한테는 그러면 에너지 빈곤층 어떤 대책을 실질적으로 세워야 할까요? 지금까지 이제 정부가 온열 부분, 난방 부분은 뭐 에너지 바우처를 배급해가지고 겨울에 그 전기도 살 수 있고 LPG나 LNG도 살 수 있고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연탄 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지원을 해왔고요. 또 우풍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알루미늄 샤시로 바꿔준다든지 또 그야말로 보일러 깔아주고 보일러도 또 바꿔주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는데 일단 냉방 부분은 정부가 공식으로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도 좀 체계화되지 않고 있는데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한 대씩만 놔드려도 굉장히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선풍기만으로도? 예. 그리고 단전된 분들은 응급 상황에서는 몇 개월 온열 상황 폭염주의보가 내린 동안만이라도 단전 단수를 다시 재개해주는 이런 정도의 조치만 해도 살릴 수 있는 사망률은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초반에 94년 얘기를 했습니다만 94년에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3,000명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예. 처음에 제가 기사를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폭염이 심하게 되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 그래서 아마 정부도 재난 수준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아마 관련 법이 지금 정부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대통령께서 이제 어제 국무회의를 하면서 지시를 했죠. 예. 이게 법안 발의는 사실은 뭐 여러 차례 돼 있는데 그동안 주무부서에서 거부를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난방은 확실하게 그 원인이나 관계들이 분명한데 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해서 그 법안에 폭염 부분을 산입시키면 되는데 2016년 김두관, 이명수,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것도 있고 17년에 윤영석 의원이 발의한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행안부가 어떻게 답을 했냐면 폭염은 국민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또 개인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 등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 원인 규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해서 거부를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다시 이제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바꿔서 하라고 하니까 이 행안부도 입장을 바꾸기로 아마 하게 되어서 올 정기국회 때는 이것도 통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폭염을 대비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대비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정도로 폭염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행안부의 그 대답은 아주 무책임한 대답 같은데. 뭐 일단 돈 나가는 걸 줄여야 되는 이런 정부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겠지만은 뭐 원인 인과관계를 떠나서 그 국민들이 아프고 죽는데 그렇죠. 그것을 못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우선 선조치하고 후 논리라든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저는 정부의 올바른 입장이 아닌가 싶고요. 뭐 김부겸 장관님은 그렇게 절대 안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온열 질환자 수 2015년부터 집계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피해 현황을 보면 농업 종사자가 가장 많습니다. 677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또 그다음에 무직자, 학생, 주부 이런 순이었는데요. 농업 종사자들은 당연히 이제 밖에 외부에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학생과 주부가 왜 이렇게 많이 직업별로 했을 때 온열 질환에 걸리는 겁니까? 뭐 전 국민이 어디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건데요. 농업이나 또 앞서 말씀하셨던 건설 현장의 노동자나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되고요. 학생이나 주부들 같은 경우에도 온열 질환만으로 사망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된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온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학생 주부뿐만 아니고 누구라도 사실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쉬어야 될 시기에 쉬지 못하고 또 시원하게 해야 될 상황에서 시원하게 못하면 이런 위험은 다들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람도 사람입니다만
지금 폭염특보가 보름째 계속돼서 가축 피해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닭과 돼지 같은 경우도 지금 폐사가 계속해서요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 가축이 폐사를 해도 지원이 안 나오니까 예. 그러면은 또 가축을 기르는 이제 축산인들도 피해갈 텐데 이 가축 폐사는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뭐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하우스에서 그 닭을 기르는데 그 위에 천막을 몇 개만 더 얹어줘도 훨씬 열기를 차단을 하는 게 가능하고요. 지금은 기껏해야 이제 선풍기 세게 틀어주는 이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분무기를 써가지고 수분을 좀 더 공급해주면 훨씬 체온을 낮추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축권 이런 식으로 이제 인권 운동을 하는 동물권 운동을 하는 분들은 예,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신데 실제로 그 유럽 같은 데서는 가축의 사망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아, 오히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이미 여러 가지 그 구제역이나 이런 AI 같은 데서 문제가 됐지만 밀식 그 가축 사육을 하는 이런 환경을 바꿔버리면 뭐 야생에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넓게 그 사육하는 공간을 넓게만 줘도 뭐 옛날에 여름에 닭들이 더위에 죽고 이런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없었을 건데요. 지금은 좁은 공간에 그 한 평도 안 되는 A4 하나만한 공간에 닭을 한두 마리씩 꽉꽉 끼워 넣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체온이 이제 독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거죠. 물을 뿌리고 이런 거는 순간적인 효과밖에 안 되는 모양이죠. 예, 그래도 어쨌든 체온이 극한을 스레숄드를 하죠. 역치를 넘어서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시간 한두 시간만 버티게 해준다 하더라도 사망까지는 이르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가축들이 이렇게 지금 폐사를 하게 되면 지금 한 220여만 마리가 폐사했다고 하는데요. 예. 혹시 다른 질병이나 이런 게 사람으로 쪽으로 옮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폐사만으로 옮기지는 않는데 네. 폐사한 것을 이제 또 매몰 처리하게 되면 그게 토양의 침출수를 통해 가지고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상청이 8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뭐 재난으로 이렇게 선정한다 법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빨리 해봐야 뭐 내년부터 이제 적용이 될 텐데요. 올해 당장 그러면은 뭐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예, 우선 당장 그 위험한 사람들부터 살려내는 게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독거노인들 또 쪽방 거주자들 이런 분들은 그 공무원들이나 또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가지고 방문을 해보면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에게 긴급으로 이제 그 긴급복지 지원 대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 동사무소에서 얼마든지 결정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 보고 그 집이 너무 더우면 이 선풍기를 놔드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도저히 뭐 움직일 수 없는 분 같으면 대피처로 옮겨가지고 그 더위를 좀 피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단전 단수된 부분은 빨리 재개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은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서 일단 사망은 막는 것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일반적인 그런 아주 최악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더 덥고 더 춥게 지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걸 한국에너지연구원이라는 데서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분, 예를 들면 소득 분위를 10분위로 나눠갈 때 1분위가 가장 가난하고 10분위가 가장 부자라면 이 1분위에 비해서 10분위가 자기 소득 대비로 에너지 관련 지출 비용이 거의 10배가 넘습니다. 1분위는 전체 소득의 한 18%를 쓰는데 10분위는 1.8%밖에 안 쓰거든요. 그런데 에너지의 소모량은 그 1분위와 10분위가 한 2.3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말은 에너지가 필수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소득 대비로 이게 비중이 너무 크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에너지 빈곤층이 되는 거라서 그런 분들에게 이 여름을 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폭염 이 부분 또 자연재해로 지정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마치 난방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듯이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또 서늘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정부 차원에서 또 지방자치 차원에서 들어갔으면 충분히 이거는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날씨가 더워지는 것을 막는 것은 뭐 국제적인 온난화 관련된 협약이라든지 탄소 관련된 협약 같은 걸 통해서 줄여나가고 산업 구조도 바꾸는 걸 해야 되겠지만은 예. 우선 국민들을 살리는 거 이거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그 폭염 관련해서 문자가 많이 옵니다. 정부로부터. 예. 뭐 조심 예. 뭐 이렇게 오는데 그 문자를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좀 계시거든요. 예. 특히 이제 뭐 저희처럼 이렇게 시원한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귀찮게 이런 문자를 보내냐고 하는데 그 문자가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시죠. 그럼요. 그리고 문자를 또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이게 진동으로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실제로 지진이 났을 때 그걸 통보 못 받아가지고 위험해진 그런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장애 유형별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자가 뭐 좀 귀찮다 하더라도 그때 보고 끄면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라도 국민들이 좀 전체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런 정도의 불편은 좀 감수를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고요. 그조차도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에 비하면 정말 이거는 감지덕지한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몇 도 이상이면 자연재해일까요? 앞으로 뭐 내년에 법을 이제 올해부터 준비해서 제정하게 되면 그런 구체적인 것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직도 의사시니까요. 예. 위원장님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되면은 재난이다.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영천은 40도가 넘었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예. 이미 이제 이게 정부 규정이 있습니다. 아하. 폭염 경보라고 하면 이제 낮 최고 기온이 이틀 이상 33도 이상을 유지할 때가 33도. 경보고 예. 제가 바꿔서 했네요. 폭염주의보고. 예. 그다음에 35도 이상일 때는 경보가 되는 거거든요. 32도는? 33도. 33도는 주의보. 35도는 경보가 되는 거고요. 또 야간에 이제 최저 온도가 25도 이상일 때 이게 열대야라고 되거든요. 예. 뭐 세숫대야 열대야만큼의 물이 필요하다 이런 뜻의 열대야가 아니고 실제 밤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굉장히 자죠. 힘들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대야 가 계속되고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계속되는 지역이 뭐 얼마 이상 계속될 때에는 그 지역을 선포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서 환자 발생률이 얼마 될 때 뭐 이런 규정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예. 35도 이상이면 이틀 동안 경보인데 지금 뭐 40도 가까이 된다고 그러니까는. 예. 당연히, 예. 35도하고 40도가 온도 올라가는 것만큼 더 위험하냐 그런 건 아닌데요. 실제로 이제 같은 35도라도 앞서 우리가 보셨듯이 이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은 체감 온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예. 돈이 있으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이 에너지의 차이가 결국은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냐 못 자느냐 차이로 되고 교육의 차이 또 작업 능률의 차이 결국엔 소득 양극화의 차이로 확대 재생산되는 이런 구조를 중간에서 정부가 차단해 주는 거. 이게 또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꼭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모시고 에너지 복지 정책에 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3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4부 청래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예, 매주 수요일에 만납니다. 청래당.
오늘도 정청래 전 의원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청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재정 의원은 지금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고 계시고. 네. 정 의원님 빈소 다녀오셨습니까? 네, 어제 이맘때쯤 다녀왔습니다. 저녁에. 네. 정 의원은 노회찬 의원과 의정활동도 오래 하셨고. 네. 토론도 몇 번 또 같이 하셨고. 17대 때 같이 시작했고요. 기억나는 장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북한이 1차 핵실험했을 때 그때가 2006년 10월 9일이었거든요. 근데 10월 8일 날 핵실험을 한다 만다 했을 때 제가 갑자기 대타로 투입하게 됐어요. KBS 제1라디오. 근데 그때 여권에서도 굉장히 막 우왕좌왕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핵실험은 데미카드고 대북 협상용이다. 부시 대통령이 대북 강경책이 불러온 재앙이다. 굉장히 문제 발언이라면 문제 발언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 노회찬 의원이 저 도와줬어요. 그래서 맞다고. 나도 정청래 의원하고 뜻을 같이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던 토론 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낙검수 광주 공연이었나요? 그때 둘이 짝꿍이었어요, 파트너. 그런데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노회찬과 무대 뒤에 노회찬은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겸손하고요. 또 굉장히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그래서 혼자 앉아서 그냥 사색하고 사람들하고 잘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 내성적인 분이 어떻게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그렇게 했을까요? 내성적인 분이 고집이 셀 수 있죠.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그렇게 해온 거죠. 맞아요. 저도 국회 운영위를 제 옆자리에 앉으셔가지고 1년간 같이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이 많은 편이 아니세요. 정말 샤이하신 분, 네, 흔히 맞아요. 얘기할 샤이해요. 때. 그래서 저도 누구 못지않게 토커티브한 사람이라서 말을 막 붙이는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만큼 그렇게 쾌활하신 분은 아니었는데 그 기억이 너무 많이 나요. 사실 타임라인들 보면은 정청래 의원님처럼 이제 노 의원님과의 어떤 추억을 이제 다시 곱씹으시고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제 송구한 말씀이지만 방금 발언 뒤에 드리기에는 송구한 말씀이지만 그런 SNS 타임라인들을 보면서 그냥 싫었어요. 그러니까 왜 벌써 추억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지도 싫고 그냥 여전히 아직은 그분이 정리되는 것보다 원망스러운 감정 이제 그분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누군가에 대한 원망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누군가에 대한 것일 수 있는데 그런 속상한 마음을 그냥 토로하고 싶은 그런 느낌의 며칠입니다. 예. 첫날은 제가 아무런 표현을 못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이제 추모 글도 쓰고 그랬는데 고 노회찬 의원님이 이렇게 쓰는데 고자를 쓰는데 굉장히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게. 네, 그리고 어제 세브란스 병원 가서 일부러 안 쳐다보려고 그랬어요. 영정 사진을.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절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영정은 웃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웃는 게 참 눈물이더라고. 네. 힘들었어요. 노회찬 의원이 총 1029개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 보면 대부분 약자들이에요. 약자들을 위한 그런 법안 발의했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노회찬 의원 빈소에 매일 수천 명씩 저도 한 40분 이상 줄 서서 네. 거의 추모한 것 같은데 지금 수만 명이 벌써 다녀갔다고 해요. 이렇게 추모 행렬이 일반인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냥 내 마음 같았던 정치인 흔하지 않죠. 내 입장이 돼서 이야기해줬던 정치인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정말 소탈하고 그 행보 자체가 정말 나 같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준 정치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뒷모습이 아직은 보내고 싶지 않은 너무 허망한 뒷모습이어서 더더욱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의정활동이나 모습도 소탈하고 마치 이웃집 아저씨 같은 네. 그런 거였는데 또 언론을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을 잘 모르는 분도 잘 아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마치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약간 쇼크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인하고 개인적 인연이 없는 일반인 추모객들이 한참 울고 계시는 거 보니까 네. 그래도 사랑을 많이 받은 정치인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예. 심리적 일체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의 그런 고통스러운 그 아픔 이런 것이 내 아픔인 것처럼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어쨌든 이름으로 해서 지금 뭐 정치자금법을 좀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정치자금 문제 조금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노회찬 의원이 삼성 엑스파일 폭로로 의원직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노 의원도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도둑 들어서 도둑 잡아라고 소리친 사람만 붙잡혀가고 도둑들은 처벌 안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도둑들 여전히 건재하지 않습니까? 네. 뭐 떵떵거리다 못해 뭐 정말 뭐 호가호위하고 사셨죠. 사시고 계시죠. 제가 그때 당시에 그 판결이 있고 난 직후에 이제 노회찬 의원님 관련한 판결 토론회 함께 하면서 이제 노 의원님 이제 국민의 신분으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분의 행보가 조금 막막했던 그 시절의 그 모습을 기억을 하는데요. 다시 국회의원이 돼서 여의도에 입성하시긴 했지만 그 당시에 그분은 굉장히 막막했을 거예요. 이게 직업을 잃었다가 아니라 누군가를 대변하는 그 직에서 당장 본인의 역할이 너무너무 소중했는데 그 기회를 한꺼번에 박탈당했을 때의 느낌은 얼마나 허탈하셨을까. 그 시간을 견뎌내고 다시 이제 우리의 일꾼이 돼주신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삼성 엑스파일 관련해서 예. 저하고는 인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 노회찬 의원은 그 삼성 엑스파일 중에서 주로 이제 검찰 부분 이런 부분을 공개했고요. 사실은 저는 언론 부분을 공개했어요. 근데 노회찬 의원 건이 워낙 커가지고 그다음에 저는 그 후에 했는데 거기 언론에 막 실명 막 그 나와요. 그런 것도 그걸 제가 다 상임위에서 다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언론 부분은 저는 저도 이제 진짜 각오를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좌관들한테 다 전화 끊으라고 그러고 다 며칠 나오지 말자고 그러고 그랬는데 언론 부분이라서 그런지 그거는 언론사로부터 단 한 통화의 전화도 없었어요. 아니 근데 그 의원님은 당시에 상임위에서 이야기하셨으니까. 네, 문강희. 상임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면책특권으로 처벌받지 않았는데 예. 노회찬 의원은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이제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이잖아요. 네네. 이해가 안 되는 게 국회에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고 또 하나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로 실명을 폭로해도 처벌 안 받는데 다 국민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했다고 처벌받는다? 지금 보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통신 비밀보호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이재정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제 허위사실 유포 유해 또는 명예훼손 유해 형사처벌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요. 그것을 넘어서 당초에 방금 얘기하신 보도자료 부분도 원래는 또 유죄로 처벌하다가 이후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너무 교조적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었죠. 예.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정치자금법 문제. 그 이재정 의원은 이제 지역위원장이 됐잖아요. 예. 그럼 뭐 지역의 사무실도 그렇죠. 구해야 되고. 지역위원장이지만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보다는 이제 올 한 해 후원액 한도가 절반이긴 합니다. 절반이고, 예. 그러니까 통상 이제 1억 5천만 원이 한도인데요. 지역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가능한데 비례대표 의원들은 그냥 이제 1억 5천인데요. 1억 5천 하면 꽤 큰 돈이잖아요. 근데 정작 이제 지역구 활동을 하는 정치인들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역구 사무실을 사실은 이제 정치자금 또는 개인 돈으로 조달을 해야 되고 또 지역 활동을 통한 의정 활동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용도가 애매해서 정치자금으로 쓰기 어려운 면이 또 있는 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법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뭐 지역 가서 밥 먹는 거는 정치자금 쓰면 안 된다. 그 얘기는 국회의원 개인 세비를 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범법자로 만들어낼 여지가 많아서 보수적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 돈 쓰는 게 가장 편한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어려워지죠. 우리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정치자금법을 다루는 국가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지역구 사무실 관리 비용도 있어야 되고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그 원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원내 인사들은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데 그렇죠. 원외 인사들은 없죠.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럼 정치 활동하지 말란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돈을 하라는 거죠. 이 정치자금법은 2004년도 소위 말하는 오세훈법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이 출발은 2002년 차떼기 대선 자금. 그렇죠. 그 한나라당 800억 기업으로 모금하고 차떼기를 한 것 때문에 이제 공직선거법과 연동해서 정치자금법을 만드는 건데 취지는 돈을 묶는다는 돈은 묶고 거였죠. 입은 푼다. 예. 이거요.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비점 그리고 보완한 점 그리고 사각지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성 정치인과 신인 원외에 대한 지나친 차별 그리고 거대당에 모이는 너무 쏠림 현상의 그 후원금 구조 뭐 이런 네.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앉아가지고 정치자금법을 1조부터 끝까지 다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읽어봤더니 이거는 국회의원들은 1년 1억 5천 선거가 동시선거 큰 선거가 있을 때는 3억 이러면 굉장히 커 보여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 현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 강원도 어떤 의원은 지역구가 군이 5개입니다. 예. 근데 한 군데만 한 군에만 지역 사무실을 둘 수가 없어요. 네. 그럼 5개 지역 군에 사무실 다 둬야 됩니다. 뭐 연락사무소 형태로. 네, 전라도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4개나 이렇게 있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직원들도 한 명씩 있어야 될 거예요. 한 명씩 있어야 그렇죠. 되죠. 직원 한 명 있어야 되죠. 임대도 있어야죠. 운영하죠. 그러면 임대료, 소모품 뭐. 아무리 쥐어짜도 200만 원 들어갈 거예요. 한 사무실 사무실당. 하나 운영하는데. 예. 그러면 5개 군이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입니다. 네. 사무실 운영비로만. 예. 그렇죠. 로만. 예, 그렇죠. 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큰 틀은 저는 취지와 정신이 좋다고 보는데요.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선거에 나가면 후보자는 그 후원금을 다 모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구청장, 기초단체장은 선거 비용의 2분의 1만 50%만 모금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다른 거예요, 다. 네. 왜? 이건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거지만 구청장은 3선하면 그만둬야 돼. 국회의원은 왜 3선하면 그만 안 두냐.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외와 신인들은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총선 같은 경우는 4개월 전부터 밖에 후원금을 못 모아요. 그리고 그것도 절반.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으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은 총선이 있는 애는 3억을 모을 수 있는데 신인들은 1억 5천밖에 못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정치 신인들 또 원외 인사들 이런 분들은 합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실제로 처벌을 많이 받습니다. 사무실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편법으로 무슨 포럼이라든지 무슨 그렇죠. 연구소라든지 연구소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쓰죠. 그걸 가지고 걸려서 피선거권이 박탈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제 사떼기 그 맘때 사실은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국회의원 사무실은 둘 수 있으되 그러니까 원외 사무실. 그렇죠. 후원의 사무실은 둘 수 있으되 당초 우리가 지금 뭐 지역위원회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역구 사무실처럼 이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역구 사무실은 불법이거든요. 그 예. 문제 삼으면 다 걸립니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실질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원외 같은 경우는 그런 뭐 포럼이라든지 연구소의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의 풀뿌리 어떤 당원들의 회합 장소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뭐 관리의 거점이 되기도 하고 그 실질적인 면들을 법이 반영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계속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구당은 돈 먹는 하마다. 그래서 굉장히 터부시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진보 진영 소수 정파, 정당 이런 데는 정당 사무소가 그 지역의 진지가 되거든요. 근데 보수 세력은 그렇지 않아도 다른 여러 가지 여타 좋은 조건이 많잖아요. 기득권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지구당을 없앤 것 자체가 진보 진영한테는 싹을 자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진보 정당 소수 그런 진보 야당 이런 데에서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게 자기 근거지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보수 지역은 근데 다른 뭐 여러 가지 유사 단체가 많이 있다는 거죠. 지지 세례가. 그래서 지구당 부활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사실 면밀히 따져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정치자금의 이제 입구는 좀 넓히되 사용을 보다 철저하게 이제 투명하게 감시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의 이제 금지의 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팟빵 앱으로 마포구 마포대로님, 돈 있는 사람들만 정치하라는 겁니까?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 기득권 지키는 정치를 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큰이파리 주용님께서 돈 없는 사람도 선거 나갈 수 있도록 정당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견 고맙고요. 어쨌든 지금의 제도를 조금 보완, 손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마포을 제 지역구의 경우 선관위에서 지정해준 합법적인 선거 비용이 1억 8천입니다. 그러면 그 1억 8천을 써요. 그러면 선거 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100% 다 받는다 할지라도 1억 8천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1억 1000에서 2000 정도 나와요. 예. 그런데 선거가 들어가기 전에 사무실, 원외 같은 경우, 신인 같은 경우 사무실 임대해야 되죠. 집기해야 되죠. 거기에 고용되는 사람들 월급 줘야죠. 이런 것은 선거 비용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신인 중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출마할 수가 없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죠. 우리 방송에 고정으로 출연했던 오창석 씨. 네. 선거 한번 나가고 빚을 많이 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사람도 정치 신인이었으니까. 저희 가족들 지금 저 지역구 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축하해 주시는데요. 걱정하세요. 가뜩이나 빚 많은 집 또 잡혀야 되냐고. 이재정 의원이 넉넉한 편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 드루킹이 트위터에다가 심상정, 김종대, 노회찬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이런 협박성 트윗을 쓰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팬으로 가장해서 기부하고 또 협박하고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말고도 좀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네. 정말 악의적으로 맞아요. 정치 후원금 같은 경우도 개인 기부 한도가 50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 노 의원님께서 그 금액을 받을 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사실 그 쪼개기 방식으로 해서 우리도 모르는 채로 후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의도적 접근일 수도 그렇죠. 있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10만 원 후원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이제 한 단체에서 했을 때 어쨌든 도덕적 흠결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조금 얽힐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는 통장에 찍힌 그 정도 명의 가지고 이제 사람이 직접 연락 오기 전까지는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소액 다수 개미군단 해서 선거 자금이나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쓰라고 그러는데 정치자금법상이요. 120만 원 이상.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고정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실명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꺼려해서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액다수 연말에 하는 소득 세액공제 10만 원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그건 그렇지 않은 것이 이재정 의원 같은 소수 스타 국회의원들 아니면 사실 10%도 안 돼요. 그것이 차는 경우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정치자금법이 자체가 잘못됐냐 그건 아니고 네. 미비점을 보완하자. 보완하자. 예,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결론은 보완 손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다른 얘기 봅시다. 오늘까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재정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했다고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청문을 마치고 지금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5시 반에 마쳤고 6시에 모여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만은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비토성 발언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진행 자체가 비토하기 위한 청문회인가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6시에 개회 예정했었는데 그게 지금 무기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노정희 이동훈 후보자는 무리 없이 통과가 될 듯 보이고 김선수 후보자만 그런 건가요? 예, 노정희 후보자에 대해서도 과거 이제 일정 기간 변호사 기간 동안에 민변 경력, 그다음에 국제인권법 학회 관련 활동 경력을 문제 삼기는 했습니다만은 워낙 이제 여성 후보자 그리고 또 여성과 아동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활동 등이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인지 타겟을 김선수 변호사의 인연 문제로 많이들 몰고 갔던 것 같아요. 이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다소 보수 성향의 법관이기도 했거든요. 그 김병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 3명은 그 세 후보 자체만으로도 다양성이 느껴지는 후보군이었어요.
예. 이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죠? 예,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은 그 청문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고요.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줬던 과거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박지원 의원님은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문 보고서는 채택을 하자. 그리고 각각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 채택은 하자. 굳이 보고서 채택을 안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직 뭐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광고 방송은 안 합니까? 중간에? 뭐 광고할 거 있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뭐요? 중간에 광고 한 번 들어가잖아요.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쭉 갈 겁니다. 네. YTN이 부자가 됐나?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정청래 전 의원은 반대할 것 같은 생각인데 청와대가 야당 의원의 장강경 등을 포함한 협치내각 구상을 밝혔는데 의원님 반대하시죠 여기에? 뭐 연정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대연정 이런 것은 뭐 결단코 반대고 저는 기본적으로 찬반을 떠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계 개편은 4년마다 열리는 총선 때 하는 거다. 국민들이. 네. 자연스럽게. 그게 정계 개편이에요. 네. 총선 때. 근데 그것을 4년 동안 임의적으로 유권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이당저당 옮기는 행위 그리고 정계 개편하는 행위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반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민의에 반한다. 그리고 총선 때 찍어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그 당으로 나갔으면 다음 총선도 그 당으로 나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선 때 표를 준 국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국민들은 그 정부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골격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당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도 비슷한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의회 내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대통령발 이제 정책 다시 말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실현이 되는데 법률 개정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과반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회 법률안 통과는 다수결에 붙여져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매 상임위마다 있는 여러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절대 합의제거든요. 그 선을 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내일 그 민주당 전당대회 컷오프 잡혀 있죠, 일정. 네, 그렇습니다. 이 의원님은 참석하시고 중앙위원으로 정 전 의원님은 참석 못하고. 저는 중앙위원은 중앙위원인데 표결권이 없는 중앙위원이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정 의원님 지난 우리 YTN 이 방송에서 당대표 후보가 결정되면 누가 되는지 밝히겠다. 누가 됐으면 하는지 얘기했는데 오늘 밝히실래요? 지지하는 후보? 컷오프 통과되면 밝히신다 이거 아닌가요? 컷오프 통과되면 밝히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공중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상은 합니다, 제가. 예상은 하는데. 예상해 주세요, 그러면. 네. 뭐 1강은 확실하게 이해찬 전 총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진표 후보가 표가 또 의외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한 명 더 해주셔야죠, 3명인데. 아니 그다음에는 오리무중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송영길 의원 이번에도 안 됩니까 그러면? 아니 근데 중앙위원들은요 정말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표를 찍을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빨리 끊으랍니다. 지금 방송이 끝내야 된답니다. 하여튼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